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식이요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윤리연구의 운영위원 안상준입니다. 오늘 2월 1일 저희 이제 의료윤리연구의 2월 강의가 예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해서 프로페셔널리즘을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해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오늘 그 강의를 해주실 박윤영 교수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영 교수님은 이제 현재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에 계시고요. 학력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의학 박사까지 하셨습니다. 경력 및 사회활동은 현재 순천향의대 예방의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순천향대 의대 학장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의협에서 정책이사, 기획이사, 의료정책연구소장까지 역임하셨었고 국립공주병원장, 경기도립의료원장까지 역임하신 굉장히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이제 세계적으로는 WHO의 자문관까지 역임하셨었고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까지 역임하셨습니다. 의료정책 현장에서 답을 찾다 등의 10여 권의 저서와 보건의료정책 과정에 대한 연구 등 30여 편의 논문을 저술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실 박윤영 교수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료윤리연구엔 제가 항상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모임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게 상당히 꾸준히 이어가면서 의사로서 이제 집중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예를 들면 의사의 교양 과목이라고 그럴까요? 일종의 교양 과목을 이렇게 전공 과목처럼 꾸려나가는 그 회원들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게 공공보건의료와 공공의대라는 제목을 맡았는데요.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여당의 공공의료 정책 추진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다음 슬라이드. 하인리 법칙이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기 위해서는 29번의 사건들, 그 다음에 300번의 미세한 징후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난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공공이 요새 이제 하는 것도 실은 2000년대부터 이제 시작한 그런 세력화가 밑받침이 돼서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고 실천해 나간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만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지나가고 그런 것들이 또 발목을 잡았죠. 그냥 밀실에서 너희끼리 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빌미를 주고 그것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중단 상태인데요. 하여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2018년에 정부에서 공공의료 종합발전대책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거기 굉장히 이제 볼륨이 있는데 그 중에 딱 중요한 거 딱 두 가지만 현황 및 문제점에서 거기서 기술한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이런 말을 썼어요. 민간 위주의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으로 필수 의료 서비스 공백. 그래서 공공기관이 기관수는 5.4%, 병상수는 10.3%, 또 대도시 집중 이런 것 때문에 필수 의료 서비스 공백이다 이런 말을 썼는데 실은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말인데 민간 위주하고 수도권 집중과 필수 의료 공백과 무슨 관계냐 도대체. 왜 그러냐. 필수 의료라는 걸 뭘 얘기하는 거냐 도대체. 보통 필수 의료라 그러면 이제 국제적이나 학문적으로는 프라이머리 케어, 그러니까 1차 의료를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건 아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썼는 건지 그냥 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1차 진료와 관련된 그런 프라이머리,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좀 더 아주 크게 생각하면은 자기 완결적인 그런 의료 서비스가 되느냐. 예를 들면 부산에서는 부산대학병원이나 동아대학병원 여기서 웬만한 치료를 다 할 수 있다. 서울 안 가도. 대구도 마찬가지고 광주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자기 완결적인 서비스가 되느냐 그런 걸 얘기한 건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그냥 하여간 전체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공공의료 인력 부족이라 그러면서 공중보건의사는 사명감과 전문성 부족 이런 말을 썼는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된 게 이 말을 잘 살펴보면은 공중보건의사가 공공보건의료 인력인 거는 인정하는데, 공중보건의사에 포함되기는 공공보건의료 인력 범주에 포함하기는 싫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 공공보건의료 부족 논리를 쓰려면은 공중보건의사를 좀 빼야 되는데 뺄 수도 없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명감과 전문성 부족 이렇게 썼는데, 그것도 좀 실은 좀 말이 좀 안 되는 거지. 실은 의사 면허 따서 갔는데 뭐 사명감과 전문성 부족이라는 게. 그 다음에 향후 대책 방향을 썼는데요, 거기다가 번역 책임기관 지정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시도별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하겠다. 이거 지금 이미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했고요. 지금도 뭐 인천 이런 데는 2월 달에 한다 그러고 대부분 시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책임이 뭐 도대체 이게 뭐 3억에서 뭐 5억 정도를 보조금을 준다 그래요, 정부에서 책임 의료기관에게. 근데 역할이 뭔지는 아직 정확하게 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료 취약지 건강보험 수가 가산제도, 이건 도입하고 있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읍면동별로 다 설치하겠다. 서울은 많이 설치가 됐고, 근데 추가 설치 예산은 아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지자체별로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데가 많고, 특히 이제 동은 몰라도 읍면에 설치를 하는 데는 잘 없죠. 거의 읍면에 보건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4년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그래서 학생은 시도별, 뭐 선별위원 이런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이제 두 가지죠. 국립의료원은 자체적인 의과대학을 갖고 싶은 생각이 꿀뚝 같고요. 남원시는 남원에다가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을 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이게 둘이 컴프라마이즈가 서로 이제 타협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아마 좀 안 되지 않았나 싶어요. 남원에서는 의과대학 뭐 기초만 하고 가면은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대학병원을 세워달라고 그러고 있고, 거기 대학병원, 근데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남원에 대학병원 세울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서남대라는 데가 말이죠, 원래 이게 YS 때 세운 몇 개 학교가, 하여간 몇 개 학교가 있는데, 그때 이제 많은 한 5개인가 6개인가 세워졌잖아요. 강원대, 제주대, 국립대학으로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세워지고 사립대 세워졌는데, 다른 데는 국립대학은 그때 이제 저 예산처에서, 그러니까 경제기획원 예산실에서 엄청 반대했어요. 돈 들어간다고. 근데 YS가 막 밀어가지고 만든 게 강원대하고 제주대고요. 국립대학은 그래서 처음에 병원을 안 줘주고 제주의료원, 강원도의 춘천의료원을 부속병원으로 쓰라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의과대학의 대학병원이 그냥 뭐 의과대학을 돈 벌어서 지원해 주려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원래 대학병원에 교수 확보 때문에 있는 겁니다. 교수. 임상을 누가 가르치겠어, 이게. 대학병원이 없으면 임상 과목을 가르칠 교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최소한의 대학병원이, 제가 재작년인가 그 캄보디아에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융자를 줘가지고 700억 정도 융자 줘서 거기 대학병원을 세우는 프로젝트에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러 가서, 저도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대학병원이 왜 필요한지. 우리나라는 워낙 일상화돼가지고 그냥 알아서 하는갑다 했더니, 거기 가니까 임상 교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냥 그 옆에 있는 시립병원에 있는 의사 또는 개업하고 있는 의사들이 와가지고 그냥 임상을 자기 나름대로 그냥 알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했는데 내과가 노트가 한 뭐 서너 권 이렇게 딱 졸업하더라고요. 적어가지고 그 배운 거 그냥 노트 필기해서 이거 가지고 졸업을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임상교육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이제 그런 걸 아니까 대학병원을 세워서 의사들을 확실히 붙박이로 교수요원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게 된 거죠. 지금 말이죠, 의학교육이 각 나라마다 보면 굉장히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선진국 수준에 딱 올라선 거죠, 지금 거의. 근데 교과서가 없는 나라도 동남아 가면 수두룩합니다. 의학 교과서. 의학 교과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도 안 돼 있고 영화 교과서 읽기는 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이거를 뭐 의학 교육하는 분들이 WMF, 뭐 메디칼 월드 메디칼 에듀케이션 페더레이션, 그러니까 세계 의학 교육 연맹에 의하면, 그래서 내가 다시 그런 말 좀 쓰지 말라고 제발. 왜 그러냐면 이게 월드 헬스 오가니제이션, 저 옛날 근무했던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탠다드가 평균이잖아요. 평균이면은 어느 정도 되냐면 하여간 OECD 국가는 다 빠지고 그 밑에가 평균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벌써 OECD 국가는 벌써 다는 아니지만 여하튼 상당히 앞선 국가들이고 아주 후진 국가들이고 평균 내면은 거의 뭐 타일랜드, 말레이시아도 평균은 넘는 것 같고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예 선진국들은 저 논의 대상으로 하고 논외로 합니다. 거기는 아예. 그리고 그 밑에 평균 근처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쓰는 부분이 결핵, 에이즈, 그 다음에 결핵, 에이즈, 마라리아 세 개에다가 세 가지 질병에다가 돈의 한 50%를 쏟아붓습니다. WH에서. 선진국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학교육도 월드 메디칼 에듀케이션 페더레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은 이제 할 때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따라가야 됩니다. 선진국. 거의 다 따라오고 문턱이 왔는데 아직 안 한 게 뭐냐면은 졸업 후 의사 의무교육제도, 이게 도입이 안 됐어요. 대부분 선진국은 의과대학 졸업 후에 한 2, 3년 정도 의무교육을 시켜서 가면허를 주고 2, 3년 정도 임상 수련을 시켜서 케이스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면허를, 정식 의사면허를 주는 거죠. 그때부터 개원하거나 뭘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전공의 과정 쭉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주로 그렇게 하면 이제 임상 교육 과정이 의학 교육 과정에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면허관리위원회, 제너럴 메디칼 카운슬을 둬서 거기서 주로 의사단체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서 면허 관리하면서 이걸 관리해 주거든요. 관리해 주고 뭐 그런 형태로 이제 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에서 그냥 손 놓고 지가 알아서 전공이 들어가고 병원에서도 알아서 월급 주고 뽑고 그걸로 때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탈락하는 한 10% 정도 의대만 졸업한 사람은 모르겠다 이거지. 우리는 모르겠고 아이가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면허는 줬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전공이 수련 받지 않느냐 뭐 이런 말을 해요. 하자금 회의 가서 아니 이제 임상 훈련제도 선진국 다 가지고 있는데 말이지 훈련제도를 가질 때가 됐는데 왜 아직까지 그걸 안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거 하려면 이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일본도 2년 의무적으로 다 하잖아요. 의무적으로 해야지 면허가 나오는데 미국도 2년 정도 해야지 면허가 나오고 저 유럽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하면서 그 프로페셔널리즘하고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우리나라도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선진국형, 후진국형 이게 전부 다 상태에 따라 전부 다 의사나 이런 교육 이런 것들이 다 틀려지니까요. 그거를 잘 비교할 때 이제 비교 대상을 잘 참아야 됩니다. 여하튼 하여간 그래서 하여간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 조정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남원에다가는 의과대학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저기 국립의료원이 대학병원을 한다. 뭐 이렇게 서로 어느 정도 좀 누가 내부에서 조정했는지. 근데 남원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조정이 또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보니까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 그 다음에 공중보건 장학제도 이게 10명 선발했는데 선발을 안 하죠. 예전에 제가 보건복지부 있을 때 운영하던 담당 과장을 했거든요. 공중보건 장학의사,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 장학의사가 왜 없어졌는지 모르시죠, 이게. 공중보건 장학의사를 필요로 하는 데가 주로 이제 지방의료원이나 취약병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의사가 저기 80년대만 하더라도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돈을 얼마를 주더라도 의사만 데려다 주면은 내가 의사 선생님이 달라는 걸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때가 80년대였었어요. 그때 의료보험 막 확대되면서 전국의 그 시군구별로 병원을 막 짓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의사가 한 1,100명 뭐 이렇게 나올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모자랄 때 그때는 근데 곧 지나고 나서 90년대부터는 이게 이제 공중보건의사가 1년에 한 뭐 1,500명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 중에 전문의가 전국에 1,500명 깔리니까 거의 저기 취약지병원에 공중보건 전문의가 병원당 보통 한 3명에서 5명씩 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 공중보건 장학의사는 월급을 다 줘야 되잖아요. 공중보건의사는 싼 월급이고. 그러니까 시골 병원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뭐 내과나 뭐 정형외과 이렇게 메이저 꼭 그 자기네가 주력을 해야 될 때는 반드시 페이닥터를 씁니다. 페이닥터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두면 있으면 좋은데 이걸 꼭 풀페이를 주고 쓰기는 어렵다. 이런 사람 공중보건의사 딱 써요. 그래가지고 운영이 됐거든요. 나중에도 말씀드렸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의사 부족하다는 게 거기에서 연유가 됩니다. 주로 이제 그 여론이 아마 시골 병원에서 많이 왔을 거거든요. 왔는데 실제 통계를 봐도 공중보건 전문의가 그 의료 취약지나 이런 지방공사 의원 병원에 예전에 한 1,000명 가까이 가 있던 게 의전원이 되면서 한 20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800명 주니까 시골 병원들은 타격이 많겠죠. 그러면서 의사 부족하다고 계속 하는 게 의사 부족하다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싼 인건비의 의사가 부족하다. 이거 아니겠어요, 지금? 월급 다 주는 의사는 있고 인건비를 싸게 부려먹을 의사가 부족하다. 아마 그 괄호 안에 이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 우리는 풀페이를 줄 돈이 없다. 이게 전제가 대부분. 취약지병은 다 전제가 그거예요. 우리는 풀페이를 줄 돈이 없습니다. 의사를 보내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공보이. 근데 그거는 내가 보니까 한 2020년 전에 해소가 됩니다. 의전원이 없어지면서 다시 의대가 지금 졸업생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전에 의전원 아시겠지만 여학생이 반이고 군대 갔다 온 애들이 반이고 이래가지고 공보율이 그냥 확 줄어들었거든요. 요새는 여학생보다 이제 남학생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6년제 졸업하면 대부분 전문의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가기 때문에 옛날과 똑같이 공중보건 전문의 숫자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한 4, 5년만 기다리면 이게 다 회수가 돼, 저절로. 그동안은 이제 지금 못 참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구성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구성이 다 완료됐습니다. 시도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앞에 문제점과 대책 방향을 쭉 하고 있었던 거죠, 쭉. 하고 있었던 건데 여기에 이제 없었던 게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공공의료 대책에. 그냥 서남대 정원 49명 그게 그것만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YS 때 서남대는 YS 밑에 굉장히 유력한 참모가 있었어요. 굉장히 평생 같이 따라다니면서 고생하던 그 사람 고향이 남원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마 뒤에 이제 무슨 여러 가지 후원회장 비슷하게 했던 사람이 서남대 이사장이었었어요. 이용화? 예. 그래가지고 뭐 해주라고 압력을 엄청나게 넣어가지고 공무원들도 고생을 직사게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내주냐고 남원에다가 도대체가 서남대가 뭔데 그때 학교를 한 서너 개 하고 있었어요. 뭐 한려대학인가도 있고 뭐 무슨 서남전문대학도 있고 뭐 서남대학도 있고 학교를 한 너댓 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광주 사람인데 광주에 무슨 뭐 목욕탕 같은 것도 하고 목욕탕 같아 이간 여러 가지 사업체가 원래가 뭐 원래 목욕탕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하여간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막 청와대 불러가지고 잡아먹을 듯이 그냥 반 죽여가지고 할 수 없이 내준 거거든요. 그냥 그랬더니 결국 사고를 딱 치는 게 다 안 될 거를 해가지고 근데 나머지 대학들은 그래도 대학 병원이 다 있었거든요. 성균관 대학은 뭐 다 있었고 그 다음에 길병원도 있었고 을지병원도 있었고 또 차병원도 병원은 다 가려 있으니까 다 있으니까 이제 그런 대로 대학병원 꾸려 나가는데 서남대학이 제일 문제였었죠. 그래서 뭐 나중에 광주 기독병원인가 광주에 있는 뭘 병원 하나 사가지고
하려고 막 남광병원. 예? 남광병원. 난강병원인가 뭘 하나 사가지고 뭐 대학병원이라고 하는데 기독병원 좋은 병원이. 야 그래 가보니까 뭐 엉망진창인 병원에 보니까 이게 무슨 대학병원이냐 그랬더니 남원에 짓는다고 뭐 톱파놓고 뭐 하다가 그만두고 뭐 하여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고 치게 된 이 저 큰 사고 치는 건 뒤에 정치인이 하나씩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리하게. 그 다음에 17년에 또 보사연에서 또 중장기 수급 전망을 하나 발표했는데 무슨 2030년에 의사 7,600명, 간호사 15만 명, 약사 10,000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사연에서 그런 거를 뜬금없이 발표했는데 이제 보사연 오영호 박사가 한 건데 오영호 박사가 의사 추계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그 추계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자문회의 할 때 가라 오라 그래서 나도 몇 번 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발리데이션을 한 거냐 무슨 얘기냐면 예측이라는 예측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을 넣어서 몇 년도에 인구가 몇 명이고 뭐가 몇 명이고 이렇게 노령화가 몇 명이고 딱 그 식 있잖아요. 방정식 수학에 나오는 그걸 쫙 집어넣으면은 아 몇 년도에는 몇 명이 나오고 몇 년도 몇 명이 나온다. 배출은 몇 명이니까 몇 명 이렇게 쫙 있으려면은 그 식 자체가 좀 신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식을 가지고 그럼 뭐 예를 들면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 그럼 그 식을 넣어서 실제 나오는 거하고 그거 모자라는 거하고 비슷하게 맞춰보자. 그게 발리데이션입니다. 그게 검증. 그걸 해야 되는데 발리데이션이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또 어떻게 한 거냐 이걸 도대체 그냥 뭐 아무 따나 써낼 것 같은 뭐 연구할 것도 없지 않느냐 생각나는 대로 적으면 되지. 대답을 못해요. 그 다음에 인구에 대해서도 그게 안 됐어요. 인구 증가하냐 늘어나냐 현재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통계청에 나온 인구를 뭐 집어넣어가지고 뭐 그 다음에 환자 수도 현재 걸 집어넣어가지고 뭐 적당히 자기가 만들어서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해서 이게 하여간 검증이 안 돼서 논문도 못 내는 보고서입니다. 이게 논문에 안 받아주는 보고서 발리데이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제 걸리면 엄청 비판하니까 안 걸리고 그냥 슬그머니 낸 것 같아 이번에는. 그러니까 17년에는 나도 낸 줄 잘 몰랐으니까. 그 다음에 18년에 또 보사연에서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를 했어요. 근데 친구들은 그래도 좀 착실히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서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자료도 많이 냈어요. 예를 들면 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아시는 바와 같고 거기 보면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 이런 것도 냈어요. 그래가지고 1.1 대 3.1 우리나라가 엄청 증가율이 빠르다는 거. 그 다음에 진료 건수 내고 의사 밀도라는 걸 냈어요. 10제곱킬로미터당. 그래서 4.6 대 11.4 우리나라가 의사 수는 작은데 밀도가 엄청 높다는 거지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유럽에 비해서 가용 자원이 30%도 될까 말까 하잖아요. 평지가. 거주 지역 가용 자원이 30%밖에 안 되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유럽은 평퍼짐하게 퍼져 있어서 사람들 사는 데가 넓은데 우리는 다닥다닥 붙여 있어가지고 이게 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누가 나도 아파트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누가 건축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마라. 아파트가 에코주택이다 이거죠. 우리나라가 만약 아파트가 없었다면은 서울 사람들 주택 마련하는데 천안까지 쫙 다졌어야 될 것이다 이거지. 아파트 때문에 위로 올리는 바람에 산지도 보정되고 녹지도 보정됐다고 그렇게 한 말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긴 하더라고요. 밀도라든지 또 그 다음에 1인당 의료비 8.95 대 7.34 이런 걸 이제 통계를 딱 내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역별 의사분포라는 걸 또 냈어요. 그래가지고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지역이 더 높아요. 개원이 비율이. 여기 보면은 개원이 65.38. 그래서 개원이가 더 많은 농촌에 개원이가 더 많은 걸로 돼 있고 개원이 전체 중에서 봉지기도 작지 않고 교수는 뭐 도시에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공보위는 물론 농촌만 있고 뭐 이래가지고 농어촌에 의사가 안 모자라는 걸로 그렇게 냈습니다. 이게 보사연에서.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 대비 의사수 증가율, 국토 면적 대비 높은 의사 밀도, 낮은 고령 의사 비율. 아까 참 고령 의사 비율이라고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젊은 의사로 차이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노령화 등으로 연간 진료 실적이 이제 계속 증가할 거고, 또 OECD 국가 대비 의대 졸업자 수의 격차 이런 걸 할 때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거를 잘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또 하나가 이제 임준 교수가 가천대에 있다가 지금 서울시립대학의 도시보건대학원인가 뭐 거기 가 있는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방안 연구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뭐 학생 선발은 지역 할당을 22명, 일반 전형 22명, 국제보건을 5명 주로 뽑고, 교수는 주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공급하겠다. 그리고 의대 인증평가 기준에 따라서 보강하겠다. 기초의학 교육은 남원, 임상교육은 국립중앙의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짓는데 한 374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면적도 하고 졸업 후 10년간 의무 근무. 주로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의 요구를 반영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탕으로 해서 7월 23일 날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발표를 했죠. 의대 정원 확대는 이게 아마 내부적으로 별도의 내부 토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상당히 갑자기 좀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면 아마 지역에서 요새 대학들이 어려우니까 의과대학 설립 의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아마 그걸 아마 각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이게 주로 뒷미는 학교들이 뭐 목포대, 창원대 뭐 이런 데잖아요. 지방 국립대가 해달라고 조르고 있고, 그거 말고도 뭐 사립대학들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정원 40명인 대학들이 또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상당히 강원대, 제주대 뭐 기타 40명 대학들이 꽤 있잖아요. 사립대학들은 좀 눈치 보느라고 하고 싶어도 가만히 있었고, 이번에 보니까 국립대학들은 좀 나선 것 같아요. 정원 40명의 국립대학, 국립의대들은 나서가지고 좀 해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정원을. 그래서 뭐 전남의 순천대학도 의과대학 하겠다 그래서 전남도 같은 데는 보니까 뭐 의과대학 도에다가 의과대학 설립 추진단까지 만들어가지고 뭐 자기네끼리 뭐 순천대학에 뭐 몇 명, 목포대학에 몇 명 그래가지고 뭐 회전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아마 지방대학들의 지방대학들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께 이제 부탁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건 다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1대 국회 제출 법안도 또 이제 7월달, 6, 7월달에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미리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김원, 이거는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용으로 선발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정원이 100명이면은 20명은 지역의사로 선발해서 10년간 의무복무시키고, 요거는 이제 따로 농어촌 특례 이런 것처럼 별도 특례를 하는데,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뒷 배경에는 증원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정원 내가 아니고 정원외로 별도로 해보고 싶다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역의사법 권칠승, 이분이 상당히 앞장서서 열심히 했는데 여기 문화부 장관인가 같죠? 빠져서 차라리 다행입니다. 그렇게 예? 황희라고. 아 황인가? 어디 장관 가신 거예요? 권칠승? 아 벤처부인가? 중소벤처부인가? 어디 간 것 같아. 예. 어디 빠진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이용호가 이제 뭐 국립공공의료 쪽, 그 다음에 기동민이라고 전 보건복지 간사했던 친구는 공공보건의료법을 개정해서 아예 자치단체장이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자, 뭐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뭐 김성주는 이제 뭐 국립 나온 거, 그 다음에 서삼석인가 이분은 또 인구 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에다가 거점 의과대학을 무조건 하나씩 만들고, 이런 건 좀 법이 좀 요건이 떨어졌으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거리 어떻게 정책 과제가 됐나 다음 말씀드리면은, 이 공공의료 이슈가 언제 시작했느냐. 도대체 우리나라가 공공의료라고 정부에서도 계속 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병원이나 뭐 이런 데 집중해서 공공의료를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갑자기 왜 공공의료 기관이 뭐 별도의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따져보니까 2000년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99년 12월에 의약반업 파동, 잘 아시다시피 약사법 때문에 의약분업 파동이 대단했잖아요. 그때 슬그머니 끼워가지고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습니다. 잘 몰랐어요, 아무도. 나중에 통과되고 나서도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토론 한 번 없이 끼워 팔기로 지금 그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누가 했느냐 그러면 의약분업 추진 세력들이 그때 세력화됐었잖아요. 의약분업 추진하는 그 교수들, 또 의료보험 통합, 의약분업, 의보통합, 공공의료 이 세 개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같이 이념지향성이 이념지향성이. 그래가지고 통합 주장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의약분업 주장하는 사람, 또 공공의료 이 세 가지가 같은 사람이 주장을 한 거죠. 주로 시민단체 같은 뭐 경실련, 참여연대, 또 이제 뭐 대학 교수 중에 일부, 또 뭐 인도주의 실천의사회 뭐 이런 데가 이제 다 같이 이 세 가지가 똘똘 뭉쳐서 하나의 이제 어떤 이념지향적인 정책을 이제 구상하는 팀이 된 거죠. 그때 공공의료라는 것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해서 정책으로 이제 등장을 해서 해야 되는 목표나 이런 걸로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공공의료에 관한 법 여기 보면 이성재 의원이라고 그때 보건복지위원, 나중에 공단 이사장도 하셨어요. 이분이 변호사 출신인데 장애인인가 다리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인데 분인데 토의 없이 99년 약사법과 같이 의결됐고, 그래서 원래는 이거 만들 때 처음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국립대학병원을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딱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일을 시켜 먹으려고 시작을 했는데 국립대학병원들이 엄청 반대를 해가지고 그게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돼버려가지고 그냥 이름만 남아 있는 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2013년에는 그래서 그동안에 거의 사문화된 법으로 있다가 13년에는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의료 수행기관으로 구분해서 민간병원 중에서도 이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기관은 공공의료기관으로 인정한다. 그런 내용의 법으로 개정을 하고 거기에 또 거점,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뭐 이런 것도 공공의료기관이다. 이렇게 정의를 다시 좀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내용을 공공의료법 보시면은 뭐 특별히 의사들한테 불리하거나 뭐 상식적으로 어긋나 하는 건 별로 없어요. 실은 법이. 보세요 한번. 공공의료 사업은 취약 지역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 대규모 감염병 유행 관리, 비감염병의 예방 관리, 재난시 의료. 당연히 해야 될 거죠 이게. 이게 공공의료기관이 해야 될 일로 돼 있으니까 누가 시비 걸 수가 없어요 실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에서 설립한데 국립대병원이나 경찰병원,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되는 지방의료, 그 다음에 서울대병원, 중앙의료원, 공단병원, 적십자, 원자력, 산재보건, 국립암, 국고가 투입된 특수법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고 이제 정의를 딱 내리고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라는 걸 정의를 내렸는데 이거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당연히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예를 들면 뭐 달빛 어린이병원이라든지 응급센터 이런 게 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청장과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 예를 들면 이번에 뭐 코로나 진료기관을 협약을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공공의료 수행 의료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이거는 이제 국공립병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공립병원은 뭘 해야 되냐면은 의료급여 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 뭐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교육훈련 인력 이런 거는 이제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이런 경찰병원 이런 데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잘 안 하죠, 근데 거의. 그래서 보면은 공공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공공의료를 시행하는데 국립대학병원은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 관리 밖에 있습니다. 지금 말을 안 들어요. 하라 그래도 안 하고 할 생각도 없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 알기도 우습게 알고 말도 안 듣고 그래요. 자기 멋대로 하고, 멋대로는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또 이제 논리가 있죠. 여러 가지 교육과 뭐 의학 발전에 필요한 것을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안 듣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의료 취약지를 지정하고 의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공공전문진료센터, 그 다음에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했어요. 국립중앙의료원에. 그 다음에 각 시도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공의료기관 확대가 불가능한 실정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만든 게 아닌가. 공공의료법 자체는 우리가 특별히 탓할 게 없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거 가지고 뭐 의료법을 없애라 말아 할 것도 없어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금 거의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의료 기반을 확대하는데 법의 강제성이 뭐 거의 별로 없고 공공의료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정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다시 또 이게 이제 말썽이 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우리나라의 원래 공공보건의료 정책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다음 슬라이드. 보건소가 이제 있습니다. 보건소. 이게 다른 나라엔 잘 없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기관인데 굉장히 잘 돼 있는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는 보건의료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자랑할 만한. 그래서 이거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 여러 군데 지역 보건의료 시스템 수출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6.25 후에 뭐 전염병 막 돌고 시체 막 그때 못 치우고 그래가지고 해서 그냥 의료시장 다 파괴되고 이래서 외국 원조기관이 무료 진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사 중에서 선배들이 이 무료 진료소에 상당히 많이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 다 찾아내서 좀 명예를 기리고 좀 해야 되는데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죠, 하여간. 근데 그 당시는 의사도 몇 분 안 돼가지고 뭐 개원하면 완전히 진짜 상당히 이제 뭐 빌딩 몇 채는 사실 텐데 여기 들어가서 일하는 선배 의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니까 WHO 등에서 정부에서 이걸 흡수해라. 그래서 보건소망 같은 걸로 흡수하면 좋겠다 이렇게 리커멘데이션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걸 흡수하려고 보건소법을 제정했습니다. 1956년에 63년에 개정됐죠. 그래서 시군에 설치하고 보건지소도 설치하고 소장은 의사로 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돼 있었습니다. 근데 시행령 76년에 시행령 개정 시 의사를 임명하되 충원이 안 될 때는 보건직 소장 임명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요새도 계속 시비죠. 뭐 국민권익위원회 뭐 인권위원회 이런 데 계속 올라가서 심사받고 있습니다. 왜 법에다가 특정 직종에다가 해야 된다고 박아놓은 법이 어디 있느냐 말이지. 이거밖에 없다 이거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계속하고 왜 말이 안 되냐 뭐 이렇게 계속 싸우고 짜그락금 싸우고 있는데 이게 이 보건소의 역사성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게 보건소가 진료기관으로 시작해서 많은 의사들이 봉사하고 그런 거에 대한 존경심과 보상 또 앞으로의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70년대 와서는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의 이제 1980년대만 하더라도 전국에 250개 보건소가 있는데요. 의사보건소장이 경북의 33개 보건소 중에서 5개만 채우고 있었어요. 나머지 다 소장, 무소장,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스칸디나비아 3국이 국립의료원을 이제 스칸디나비아 병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자기네들이 직접 와서 진료를 막 하다가 그걸 이제 한국 정부에 넘겨놓고 간 게 그게 국립의료원이죠. 거기 가면 옛날에는 스칸디나비아 클럽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죠, 그게. 그 다음에 시도리병, 이거는 일제가 만들어 놓은 거 일제. 시도리병. 지금 있는 지방의료원이 다 일제가 만들어 놓은 거의 다 80%가 일제가 만들어 놓은 걸 그냥 쓰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때 뭐 수원의료원은 수원도립병원은 1910년, 그 다음에 뭐 인천, 안성 이런 데 42년, 청주, 충주 뭐 이런 데 해가지고 북한 지역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용정, 연길 지역에도 있었고, 그래서 도립병원을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도 아직도 정부 수립 후에 물려받아서 도립병원으로 운영하다가 지금까지 지방의료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한 거는 서울시립병원 정도 하고 영월,
45년, 강진 47년, 서산 62년, 천안 64년. 목포 의료원이 가장 늦게 됐는데 84년에 개설을 한 것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경기도에 저기 파주, 포천, 의정부 이런 데는 미군 공병대가 6.25 때 만들어 놓고 자기네 병원 쓰다가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이든지 뭐지 국공립병원을 대학병원 말고는 진 게 별로 없다. 일제 준 거 그냥 물려받아서 하고 공병대 거 그냥 계속 쓰고 닦아 쓰지 거의 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0, 70년대는 경제개발 시대라 그래서 거의 뭐 의료나 뭐 사회복지 부분은 거의 투자가 거의 없었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세금 다 쓸어다가 기업 살리자 이거 아니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살게 되긴 했지만은 거기 희생당한 게 이제 희생이라기보다 하여간 혜택을 못 받은 게 의료 쪽은 뭐 거의 돈 나오는 게 거의 없었고요. 자기 돈으로 알아서 자기가 병 고치고 병원도 자기가 알아서 짓고 알아서 해라.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부분도 실은 민간에다가 많이 맡겼습니다. 그래서 뭐 민간 고아원, 민간 요양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대학도 이거 알아서 하시오 이래가지고 사립대학이 때 다 생긴 거 아니겠어요? 대학도 사립대학이 많이 우리나라가 사립대학이 유난히 많잖아요. 미국 빼놓고는. 그게 다 그때 그런 배경하에서 각자 돈 있는 사람 학교 차려서 알아서 해주면 고맙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각자 도생으로 지금 다 생긴 그런 내용이고 국가 예산도 뭐 저기 GDP가 뭐 100불에서 뭐 1000불 넘어간 게 1970 몇 년이니까요. 78년인가? 그때 우리나라가 GDP가 1인당 GDP가 1000불 넘어갔으니까요. 그 당시는 뭐 거의 한 200불, 300불 수준밖에 안 되니까 예산 자체가 얼마 없었죠. 그때 다 차관으로 공장 짓고 할 때니까. 그래서 하여간 거의 돈을 쓴 게 없고 그때 이제 보건소법은 전화 쓰니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농협 건물 등 인수하고 외국 원조 장비 사용하고 그 다음 의사는 그때는 군 미필 의사를 동원해가지고 강제 근무를 시켰습니다. 3년 동안. 군대 대신에 3년 촌에 가서 근무해라 이렇게. 개업하고 있는 사람을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시골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국회 회의록을 찾아봤더니요. 의사협회에서 부회장인가 하시던 분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 누군가 그분이 법안을 제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강제동원법을 폐지하는 법을 제안해가지고 그걸 폐지한 게 기록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드디어 이 시골에 급여하는 의사들이 면해가지고 1년 만에 돌아오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민이나 유학 가는 사람은 6개월 이상 의무근무제도. 6개월 무조건 시골 가야지. 유학이나 이민 허가를 떼어줬어요. 그때 이민 유학이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의원님도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저 바로 전까지. 전까지 했어요. 전까지 했어요. 그래서 약간 유학 가는 사람 무조건 갔다 와야지 안 그러면 안 되는 그런 제도도 하고 한지의사라고 알죠? 한지의사를 보건지소 공의로 임명해서 이거 그냥 지소장을 하면서 우리가 지시하는 걸 뭐 이행하고 나머지 알아서 하시오 그냥 알아서. 그래가지고 그때 공의라 그래가지고 주로 한지의사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한지의사들이 주로 보면은 이제 북한이나 뭐 주로 북한에서 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남한에는 의사 아니지 빤히 하니까 이게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보니까요. 뭐 더 조수하던 녀석이 뭐하니 이렇게 하니까 북한에서 온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의사라고 웃기면 또 그만이고 하니까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행태를 보니까 뭐 병리사들이 많았던 것 같고 보니까 보면 우리 저 이제 보사부 공무원 할 때 저 지소에 한 번씩 출장 가면은 저기 보건지소에 실험실 기구 같은 걸 쫙 갖다 놓고 진료하는데 뭐 위액을 빼가지고 분석하고 뭐 이런데 환자들이 그룹대 같이 모이더라고요. 그때 내시경도 없을 때니까 최신 기술이라고. 그래서 병리사 출신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약간 되게 많았어요. 약간. 그래 한지 의사들이 이제 쫙 와 있었습니다. 공이라고 보건지소에. 그렇게 가지고 이제 간신히 때우고 있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근데 이제 80년대 와서 이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시작하면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5차 경제사회발전 계획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회 부분에도 돈을 쓰겠다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보건소나 이런 거를 이제 건물 신축하고 장비 지원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 드디어. 그 다음에 지방 거점 도시에 병원 건립해서 60개 병원을 건립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비는 정부에서 장기 저리로 이제 융자해주고, 장비는 OECF라고 일본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Fund, 경제협력 펀드죠. 경제협력기금, 일본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똑같은 게 있습니다. EDCF라고,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수출입은행에서 관리를 해요. 일본이 80년대 했던 거를 2000년대 우리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융자를 줘서 주는데, 그 융자는 우리나라 장비만 사야 되는 거예요. 이때도 OECF 자금은 일본에서 돈을 차관 받아서 왔는데, 그 차관은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일본 장비로 주는 차관입니다. 장비 차관. 그래서 그때 이제 도시바나 이런 내시경 기계가 일제가 쫙 들어와서 지금 쫙 깔려서 우리나라 일제 기계 쓰는 아주 원동력이 됐어요, 이게요. 그거 하려고 장기 저리로 OECF.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60개 병원 했는데, 그때 뭐 지금 뭐 심지어는 원광대병원 이런 것도 그때 다 젖었으니까요. 천안 순천향 병원도 그때 젖었고요. 뭐 하여간 뭐 그런 것들이, 큰 병원들이, 공단병원 이런 것들이 60개 병원에나 다 포함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엔화가 100원당 한 100앵당 한 200원에서 300원대 빌려왔거든요. 근데 이게 1000원으로 올라 버렸어요, 10대 1로. 그러니까 갚아야 될 돈이 5배가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못 갚겠다, 이게. 어떻게 갚냐. 이게 이제 우선은 정부 예산으로 갚고, 정부에서 병원에서 돈을 받는 형태니까 이제 정부에만 나자빠지면 되는 거지, 이 병원들은. 그래가지고 아마 아직도 안 갚았을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도 안 갚은 병원이 많이 있고, 대학병원만 꼬박꼬박 다 갚고, 비대학병원, 일반 시골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안동병원 이런 거 다 이런 병원들이거든요. 원양 동강병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꽤 큰 병원들이 많은데, 그런데 아마 아직도 안 갚았지 않았나 싶어요.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됐는데, 여하튼 하여간 못 갚는다 이거죠. 실제로 또 갚을 여력도 안 되고, 5배 된, 왜 피부과 의사들이 엔화 대출 받았다고 망한 사람 여럿이잖아요. 다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여간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졌고, 그 다음에 저기 농어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대 초에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있었는데, 이 때문에 농산물 시장 개방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를 만들었습니다. 주식세하고 뭐 전화세, 주세 이런 데다 붙여가지고 부가세를 붙여가지고 농특세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농특세로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서 농어촌 의료기반 확충 사업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농특세로 보조금으로 주기도 하고 또는 뭐 융자를 주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전국 시군구에 병원을 다 줬습니다. 신청한 대로 다 줬어요, 얘가. 전국 시군구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공공의료가 하는데 웃겨요, 얘가. 읍면동마다 지소까지 포함해서 의원이 다 있죠. 그러니까 시군구에 병원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때 다 끝냈어요, 이때. 그래서 그때 15개 시군은 대상자가 없었어요. 너무 촌이라서. 뭐 충남 청양이라든지 청송 뭐 이런 데 있거든요. 아주 꼴짝이. 이런 데는 병원 설립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고민하다가 보건소를 병원으로 만든, 그 이름을 이제 보건의료원이라 그래서 한 30병상짜리 만들어서 이것을 그냥 대체해라. 근데 지금 보건의료원이 있는 16개 지역도 다 병원이, 민간병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여간 시군구별로 병원이 없는 데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공공의료기가 새로 질 데가 없는 거죠, 지금. 아무데도. 저 의원 다 있고 병원 다 있는데 어디다 짓냐, 이게 도대체가. 질 데가. 다음 슬라이드. 이게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시설 개선 전과 시설 개선 후에 저렇게 그렇게 거지 같은 데서 저기 한 20년 진료를 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저기 계시는 분들이 공유부터 시작해서 이민 가신 분, 또 유학 가시는 분, 또 그 다음에 또 전공의 파견 6개월 그런 분들이 다 있던 데고, 이쪽은 이제 시설 개선 후, 여기는 이제 주로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던 그런 데죠. 그렇게 지금 다 개선을, 지금은 이제 다 개선을 다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또 1990년 초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그때 이제 또 막 이제 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 되면서 이게 의료 수요가 아주 폭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하여간 뭐 그 병상 병원에 병상 입원 병상 얻으려고 막 전국이 여기 좀 계신 분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난리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누가 하나 입원시키려면은 5명 동원해가지고 너는 서울대학병원에 가 있거라, 너는 세브란스 병원에 가 있거라, 너는 성모병원에 가 있거라, 너는 경희의료원에 가 있거라 이래가지고 먼저 무전기로 연락해가지고 병상 났냐 안 났냐 뭐 이래가지고 뭐 난리를 칠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대단했어요. 병상이 모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막 백도 쓰고 막 원무과 직원이 그때 막 돈 받고 난리 칠 때입니다. 하여간 이게 병상 때문에. 하여간 그래서 병상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2만 병상 확충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재정 투융자 기금이다 정부에서 이제 빌려주는 장기 조리로 빌려주는 돈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병상 확충 자금으로 쓰고 그때 또 IBRD 차관 장비를 이제 지원받아서 그때 IBRD 차관 장비는 실은 별로 뭐 그렇게 크게 도움도 안 됐는데 저기 IBRD에서 쓰라고 졸라가지고 쓴 겁니다. 그때는 실은 우리나라가 IBRD 제발 써달라고 졸라가지고요. 그래서 쓴 거예요 그때. 했지. 그 다음에 34개 도림병원을 지방공사 의료원으로 지방공사라는 건 말이죠. 공기업을 얘기해요. 기업을 공사라 그래요. 공공기업. 그러니까 공사는 지방공사는 주식 발행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지방공기업 기업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독립성을 알아서 차려라. 독립운영해라. 그 말이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게 지방공사 의료원으로 변한 거죠. 서울시는 시립병원으로 이제 계속 유지를 한 셈입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농특법이 제정됐죠. 1980년에. 그래가지고 농특법은 잘 아시다시피 특별조치의 내용이 2가지인데 첫째는 민간인으로 3년 근무해도 군 병역 의무를 마친 것으로 해주겠다. 병역법에 대한 특별조치. 2번째는 보건진료원 간호사가 6개월 훈련받고 가면은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1차 진료를 허용해주겠다. 이게 2가지 특별조치가 농특법의 특별조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해서 2가지 특별조치를 했다. 이게 내용인데 그래서 83년에 무의촌, 무의면이 해소가 됐죠.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하여간 대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공중보건의사가 창원군 무슨 면에 하여간 출근하는데 KBS 뭐 MBC 기자가 텔레비 카메라 들고 따라가서 공중보건의사가 지소에 딱 앉으니까 우리나라 드디어 역사적으로 무의촌이 해소된 해입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막 그 당시 그 김정래 장관하고 막 통화하고 말이지 여보세요 뭐 그랬어 공중보건사하고 난리 나서 현장 중계하고 83년에 그때가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됐죠 무의촌이. 그리고 이제 배출 확대됨에 따라서 지방공사 의료원이나 정부 지원 이런 데 확대 배치하고 그 다음에 해외 파견의사제도도 만들고 해서 확대가 됐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념과 정책이 공중보건, 공공의료는 보건소망을 통해서 국가가 담당하고 병원은 민간 자본을 사회적 자본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 저게 개인은 아니거든요. 비영리법인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이게 정부 큰 정부를 바라는 사람하고 작은 정부를 바라는 사람 있잖아요. 큰 정부를 바라는 사람 주로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국가에서 다 해주길 바라는 사람들이고 작은 정부는 정부는 최소한의 규제만 해라. 필요한 우리가 다 알아서 시장에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시장에 소외된 사람이 좀 문제긴 한데 그런 건데 그걸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사람에 따라서 정부에서 좀 더 해주길 바라는 사람이 있고 못 해주길 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좀 더 해주길 바라는 사람이 자기 돈 내가지고 정부 대신 일을 하는 거를 비영리 기업의 특성입니다. 원래 이게 특성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개인은 아닌 거죠. 근데 어떤 병원에 가서 강의하니까 아니 그러면 비영리 병원인데 비영리 병원은 병원에서 영리행위, 영리행위라는 게 이제 수입 증대행위죠. 의료 수입 증대행위. 대학병원도 영리행위, 즉 의료 수익을 막 올리라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거하고 그럼 영리 기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비영리 여러분이 있는 대학병원은 예를 들면 1년에 한 5천억을 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한 4천억을 경비로 쓰고 1천억을 놔뒀다가 병원 증축한다든지 뭐 이렇게 쓰는 게 비영리 병원이고, 영리병원은 뭐냐면은 5천억 벌면은 일단 1천억은 투자한 사람이 가져가고 4천억만 가지고 병원에 경비 쓰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월급 줄여서 쓰던지, 이게 영리병원이다 그랬더니 네 그러고 말더라고요. 영리병원은 수익자 가져가는 게 영리병원이 수익자가 제일 중요한 점이 투자자가 자기 수익을 가져가는 거, 배당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가져가는 거, 그걸 영리병원이라 그러는 거지, 병원에서 수익 증대로 진료하는 걸 영리병원이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건 여하튼 하여간 그래서 비영리병원을 이제 그 민간 자본을 사회적 자비는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해서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공공병원으로 활용하는 기본 정책. 이게 우리나라 보건의료 기본 정책에 썼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특별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이 주로 병원에 주류를 이루고 도립병원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는 감염병 전문병원, 그 다음에 심혈관 센터, 지역암센터, 치매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정부에서 지원해서 비영리병원이나 개인병원도 지원하죠. 병원에다 지원해서 같이 공공의를 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그야말로 잘 가고 있고 지금도 잘 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괜히 중간에 삐져나온 사람들이 좀 준사회주의자들이 못내 아쉬워서 자꾸 공공의료 하지, 정책 자체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위탁해가지고 공공센터화 만들고 하는 게. 그 다음에 그래서 비영리병원을 공공의료 성격의 안전망인 사회적 공공병원으로 구축을 했다. 이게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겼냐면은 자율과 경쟁이 생겼어요. 공공병원 하면은 문제가 있는데 자율과 경쟁, 알아서 경쟁하면서 자율로, 이러면서 엄청나게 빠른 시일 내에 선진 의료 체계로 도입을 했죠. 진입을 했죠. 그래서 병상 공급이 지금은 충분해서 세계에서 병상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이고 그다음 우리나라잖아요. 일본은 병상 이양 장려금도 주는 나라입니다. 병상을 100병상 없애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거 딱 바로 따라간 두 번째니까 지금 와서 병상이 추가로 진담한다 하는 건 넌센스죠, 일종의.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정부와 비영리병원이 공공의료 가버넌스 같은 걸 구축해서 사회적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의사 증원 등에 대한 비판과, 이 보면은 아시겠지만 공공재는 투자나 운영이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걸 공공재라고 그러죠. 국방, 치안, 소방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공공재라고 합니다. 이게 대부분. 그리고 사용하는데 경쟁이 없고 누가 쓰든지 내가 불나서 소방 쓰는다고 다른 사람이 못 쓰는 것도 아니고 경쟁이 안 되잖아요. 국방 돈 안 낸다고 안 쓰는 것도 아니고, 국방비 세금 안 냈으니까 너는 누가 쳐들어오면은 안 지켜줘, 그런 건 안 되잖아요. 그게 공공재는 그런 걸 공공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회적 공공 시스템은 국가가 투자해서 국가가 운영하거나, 국가가 투자해서 민간이 운영하거나, 민간이 투자해서 민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다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철도 및 버스, 택시, 운송, 도로, 상하수도, 전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공 시스템인데, 이거를 꼭 국가가 운영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이게 민간 투자, 민간 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는데, 의료는 사회적 공공 시스템이라는 기본적인, 이게 의료는 일반 상업기관은 아니잖아요. 이게요. 사회적 공공 시스템은 분명합니다. 이게 일상 장사와 같은 사업, 개인 사업이나 이런 사회 어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도소매업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공공 시스템에는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각 나라별로 보면은 영국이나 이런데, 근데 유럽 쪽은 병원은 거의 다 국가가 설립하고 국가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은 이제 주로 비영리 병원이, 종교재단 이런 비영리 병원이 많고요. 의원은 개인이 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필요한 공공의료는 미국은 국가에서 병원을 보험사와 협의 구매. 미국
CMS라고 있어요. Center for Medical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인가 하는, 우리나라 치면 심평원 플러스 공단 기능 뭐 이런 걸 일부 하고 있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거기가 그러니까 저 우리나라 정부 공무원이나 뭐 공단이나 심평원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가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는 게, 미국은 수가를 어떻게 정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국 공무원이 저기 그 의미를 몰라가지고 수가를 정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띵 해가지고 그러고 있대요. 얘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구매할 뿐이다, 그 말만 해줬대요. 우리는 구매한다 이거지. 우리는 조건 딱 세우고 돈 얼마 줄 테니까 이거 딱 해주셔 이렇게 구매하지, 개별 수가를 뭐 이거 얼마 받으리 한 적이 없다 이거지.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와서 물어보더니, 10년을 물어보더니 똑같은 사람 수가를 어떻게, 의료기관 규제를 어떻게 합니까? 실사는 어떻게 하고, 계속 똑같은 거를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하여간 이게 구매한다, 자기네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구매하는 거, 예산 내주고 보험사나 이런 데하고 딱 저 입찰식으로 던져놓은, 우리가 이런 서비스가 딱 필요하니까 해줄 때 들어와라 이거지. 그럼 딱 들어와서 내가 입찰하고 들어가고, 대신 필수 요건은 이거다 이렇게 딱 해줘.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가 투자를 안 해서 없는 거지. 실은 없고, 거기에 맞게 우리나라 다른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의료 쪽은 민간 자본을 이용해서 사회적 공공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민간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흘러와가지고 잘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실은 지금 와서 공공의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지금 넌센스죠. 그래서 공공기관 운영의 약점, 정부 실패라는 게 경제학의 정식으로 있습니다. 가버먼트 밸류. 이게 뭐냐면은 정부는 누구의 대표자인가. 이게 이제 미국 같으면 시카고 학파가 대표적인 규제개혁 학파잖아요. 거기서 만들어낸 것 중에 한데, Who does the regulator represent? 누굴 대표하느냐 이거지. 정부는 모든 국민을 대표하느냐, 아니면 돈 있는 놈을 대표하느냐, 돈 없는 사람 누굴 대표하느냐 이거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대표하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정부가 해서 굉장히 잘 된다는 거는 정부 담당자, 공무원이 굉장히 전지전능하고 자비심 많은 선량한 관리자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따져보면은 정부 담당자도 자기 이익을 상당히 추구한다는 거죠. 뭐냐면은 여기는 뭐 돈은 벌어봤자 소용없으니까 주로 이익이 뭐냐면 조직 확대. 조직 확대해야지 승진도 하니까. 승진하고. 그러니까 조직은 무조건 만들어 놓으면 확대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기입니다. 무조건. 조직 확대가 이제 승진 계정. 그래서 공공병원은 기본적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데 전문성이나 연속성 부족하고 주인 없는 기관. 주인 없는 기관이라는 게 빤하잖아요. 이게 주인 없는 기관이 잘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게 거의 주인 없는 기관. 그래가지고 해서 이게 그다음 두 번째가 관료주의의 효율성. 관료주의는 대부분 효율성이 굉장히 낮은 걸로 다 경제학적으로 이미 다 판명이 나 있는데, 특히 이제 편익은 과대평가하고 비용은 과소평가하는 게 기본적인 공무원들의 습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효과는 엄청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뒤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안 든 것처럼 숙이고, 그게 이제 기본적인 행태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거의. 특히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병원만 하더라도 이제 오래돼서 자율 레귤레이터가 다 생긴 거죠.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이 그래서 정부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거의. 뭐 병원장 빨리 임명 안 시켜준다고 소송도 하고 막 그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상당히 대등한 관계로 이제는 말을 잘 안 듣는, 자체적인 이제 레귤레이션을 딱 만들어진 오래돼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간 비교, 아까 말씀드렸고 1인당 진료에서. 그래서 핵심은 추가 병상 공급은 지금 필요 없는 상태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통계를 보건데, 그 밑에 보면은 더욱더 병상이나 의사가 더 필요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한 겁니다. 2019년 의료 서비스 경험조사라고 6,000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2,507명을 조사했는데, 거기 보면 국민의 69.3%가 외래 이용 경험이 있고 4.2%가 입원 서비스 경험이 있는데, 60대 이상은 89%가 이제 의료 경험이 있다는 거죠.
소득이 적은 층, 일본이나 읍면 거주자, 의료급여 대상자가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료 격차고 어쩌고 저쩌고 말할 게 없는 거죠. 이게 더 많이 이용했다는 게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의료는. 그 다음에 의사의 진료 태도 91.8%, 설명 동의 86.3%, 필요한 대화를 했다가 84.3% 등 전체적으로 의사의 진료에 대해서 85% 이상 만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게 의협에서 조사한 게 아닙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보살시켜서 조사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평균 진료 시간은 8.7분이 나왔고요. 예약 없이 당일 진료한 경우가 74.9%, 접수 대기 시간은 20분 정도, 서비스 만족도는 90.9%, 평균 입원 일수가 12일 정도 되는데 예약 없이 당일 입원이 44.7%, 원하는 날짜에 예약 입원할 수 있는 게 50%, 서비스 만족도가 86.8%. 이러니까 이게 병원이나 의사가 무질하다고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 이게 의사가 무질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서비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건데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매우 높고 의사든지 병상이든지 추가 공급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시장에서 이미 판가름이 난 겁니다. 이게 거의.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수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적정 의사수 산정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보통 필요 근거, 니드 베이스드라 그래서 우리나라 총 진료 횟수가 몇인데 그걸 의사 1인당 하루에 몇 명 진료한다고 치면 의사가 몇 명 필요한데 현재 몇 명이니까 남는다 모자란다. 이게 이제 니드 베이스드.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왔던 게 니드 베이스입니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인구 비율이나 국가 간 비교, OECD나 WHO 통계. 그 다음에 전문가의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진짜 필요하냐, 모자라냐. 그 다음에 의료 수입의 비교 평가, 그 다음 의료 시장 현상 관찰, 진료 대기 시간이 있냐, 뭐 의료기관 수가 충분하냐 이런 거, 건강 수준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방법인데 이런 걸 이제 다 하더라도 추계의 핵심 요소가 뭐냐면은 인구수나 연령별 인구 추계, 노령 인구, 진료 건수, 연 평균 진료 건수, 이번에 그다음 의사 근무일 수와 일일 진료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동안 추계 일수에서는 근무 일수는 239일, 260일 이틀 두 개를 적용을 많이 했고요. 의사 1인당 수를 일일 진료량은 오영호는 52.14명, 또 정영선은 45.76명.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면은 1인당 진료수를 45.76명으로 적용하고 연 근무일수를 239일로 하면은 무조건 의사가 모자라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겠죠? 분모 분자를 생각해 보면. 그죠? 근데 만약에 260개월로 적용하고 52.14명 하면은 거의 똔똔 되는 걸로 나오고, 예를 들면 뭐 실제로는 한 뭐 의사 1인당 한 60명으로 늘리고 지금 한 뭐 300일로 늘렸다. 그러면 의사가 엄청 남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이게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 가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확확 틀려지니까 볼 때 그런 걸 좀 잘 보셔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의사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때문에 공고위가 10년에 3,300, 2,245, 1,971로 줄어들었고, 특히 공중보건 전문의 병원에 배치되는 농어촌 병원에 배치되는 공중보건 전문의가 944, 349, 243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5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의전원 때문에. 이게 아마 각 시골 병원들이 의사 모질하다고 난리치는 가장 큰 이유다. 이건 앞으로 한 4, 5, 6년만, 지금 이제 벌써 6년제 의대 출신들 나와서 전공이 들어갔죠, 지금 이미. 그래서 앞으로 한 4, 5년만 기다리면 또 쫙 옛날처럼 들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면 될 내용들입니다. 2026년에는 2010년 수준으로 회복 예정이니까 그때 되면 아마 지역의사나 공중보건 장학의사 준다 그러면은 아마 병원들이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우리는 공중보건 의사 하면 됐고요. 그냥 장학의사도 필요 없고, 나중에는 공중보건 장학의사 배치할 데가 없어가지고요. 이게 배치할 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 장학의사 담당자가 공중보건 장학의사만 나타나면 도망가 버렸어요. 혼날까봐. 우리 빨리 배치해달라는 배치할 데가 없어서. 아무도 시골병원에는 공중보건이 꽉 차서 장학의사가 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실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아이고 알아서 면 지역에 뭐
그냥 개업하시오 이랬더니 꼭 면회만 해야 됩니까?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시게. 이래서 없어진 거예요, 이게 공중보건 장학의사가 보낼 데가 없어. 그렇다고 뭐 그랬더니 이제 한술 더 떠서 나중에는 뭐 나는 저기 서울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나중에 보니까 뭐 경찰병원도 가고 막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정도로 보낼 데가 없었어요. 아마 지역의사도 길러놓으면 보낼 데가 없어서 도저히 골칫거릴 겁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얘네들 나올 때쯤 되면 공중보건사 바글바글 할 텐데 보낼 데가 없을 거예요. 틀림없이. 하여간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의사 추계하려면 이게 뭐 합리적 조사, 검증, 전문가 이해 당사자 합의, 비용 부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런 거를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슬라이드. 공공의대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뭐 49명 남는 거 가지고 한다는데 뭐 일면 뭐 크게 반대할 명분은 조금 약하죠.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거니까 49명이 정원이 없던 게 아니고 있던 정원이잖아. 이게 추가로 한 게 아니고 없어진 정원.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그런 거를 뭐 안 하면 좋긴 하지만은 꼭 한다면은 이게 제 생각입니다. 차라리 경찰대학이나 사관학교처럼 만들자. 그래서 뭐 전문대학원 치우고 6년제 의과대학으로 만들어서 졸업과 동시에 의무사무관으로 임용을 해라 이거죠. 경찰처럼 아예 사무관으로 임용. 왜 그러냐면 10년간 지역의사 근무라는 거 진짜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아무데나 가서 있으라는 건데 그 갈등 요소만 돼요. 옛날 공중보건 장학의사도 배치를 했더니 말이죠. 원장들은 장학의사니까 내 말대로 해야 돼. 월급도 좀 깎고 그러면 내가 네 종이냐 안 한다. 뭐 이래가지고 엄청 싸움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배치를 바꿔주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10년 어디 가서 근무하라 그러면 의사들이 또 나름대로 이게 좀 전문성과 파워가 저 스스로 셀프 파워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안 듣는다고요 거의.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발전도 안 되고 이게 10년 동안 그냥 허송세월하라는 말인데 그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고 억울하잖아요. 내가 진짜 돈 없어서 또는 요새는 의대 가는 게 돈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의대 가려고 그러다 좀 밀리면은 공공의대로 가겠죠. 공공 그 정원으로. 그러니까 내가 공부 좀 못했다고 말이지 10년 동안 내가 잡혀가지고 말이지 이걸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자괴감도 들고 말이지 굉장히 나쁜 제 그건 진짜 나쁜 제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예 공무원 하고 싶은 사람은 열투라가 있지 들어오면 그러니까 일반에서는 그러겠죠. 이과에서 제일 좋은 게 의사면허증이고 문과에서 제일 좋은 게 고시 합격인데 둘을 어떻게 한꺼번에 주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다른 일반인 보면은 말도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물리과에서 최고로 좋은 거를 두 개를 한 손에 양손에 쥐고 시작하느냐 이거지.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뿐 아니고 뭐 경찰대학도 그렇고 사관학교도 다 주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 공무원의 그 큰 시스템에 들어가야지 자기 발전 기회도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해외 유학도 가고 말이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때 되면 승진해가지고 이제 뭐 국장 과장도 하고 말이지, 외국 WH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희망이 보여야지 하지 희망도 안 보이는데 누가 하겠어요. 희망을 주자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에서도 지금 상당히 의사가 필요한데 못 쓰는 분야가 많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일반 행정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 경계하죠. 의사가 공보위도 마찬가지고 의사가 정규 행정 시스템에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게 굉장히 싫어해요. 들어와서 자리 차지하고 안 나갈까봐. 이거야말로 이제 굉장히 싫어할 소지가 굉장히 많죠. 공무원들이 결사반대할 소지가 좀 있긴 한데 정치인은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 설득하면. 왜 그러냐면은 국립감염병연구소 역학조사관도 지금 2+1 한다는데 안 가는 이유가 그거를 역학조사관을 아예 정식으로 사무관이면 사무관, 서기관 딱 줘서 역학조사관 하다가 이제 좀 지나면 역학조사 과장도 하고 말이지. 뭐 이렇게 하면은 가겠죠. 근데 정식 공무원 체계 안 놓고 별도 체계로 딱 해가지고 공중보건에 비슷하게 2+1 하고 나가는 거니까 자기 경험 쌓는 거 이해는 안 되는 거지, 이게. 평생 역학조사관 할 수는 없잖아, 이게. 마찬가지로 해서 이런 거, 역학조사관도 이걸로 시키고, 국립보건은 식약처, 뭐 WHO도 보내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핵, 에이즈, 마라리아가
최고로 지금 유행되는데 그 전공한 사람이 지금 거의 없거든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 거 전공시키는 거. 또 나병원에 나전공한 피부과 의사가 아무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국립 나병원에 소록도 병원에 피부과 의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병 전공한 의사를 소록도 병원에 한 명은 놔둔다. 결핵병원에 결핵 전문의가 없어요 지금. 결핵과 시켜서 결핵병원에 근무시키고 거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가서도 결핵 전문가로 활동해서 제2의 이종옥 박사를 키운다든지 뭐 이런 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차라리 하자. 이러면은 우리가 상당히 동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아마 공무원들이 반대할 소리가 많은데 1년에 50명씩 의사 사무관이 들어오면은 10년이면 500명이잖아요. 20년이면 보건복지부 완전히 점령하는 1000명이면 이게. 그래서 아마 싫을 가망이 많은데 여하튼 뭐 싫어하든지 말든지 경찰대학은 안 그랬어요. 경찰대학도 마찬가지지. 근데 경찰대학은 지금은 이제 경찰대학 출신이 너무 많다고 일반 대학으로 바꾼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대학은 이때 아마 경위 임명은 안 해주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여하튼 하여간 그래 뭐 우리도 필요할 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일단. 의사가 필요할 때 어느 정도 찰 때까지 하다가 뭐 그냥 국립대학으로 바꿨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임용제도는 나중에는 많이 차면 빼고 그런 내용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하여간 국립의대 설립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재부 이런 동의가 필요하니까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기재부서는 국립의과대학 짓는다는 거를 무조건 결사반대합니다. 근데 이건 아마 국립의료원 쓴다 그래서 아마 찬성을 했을 수가 있어요. 병원을 안 줘주니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 조정 있고 지금 이제 이걸 다시 꺼내서 정책화하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하도 뭐 막무가내로 이제 하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또 막 해대면 또 할 수도 있겠죠. 법 만들어서. 그래서 하여간 근데 또 의대 정원은 또 많은 대학이 바라고 있어서 이게 또 뒤에서 불 떼고 뭐 펌프질하고 할 소지도 좀 있고요. 그래서 향응의정협의회에서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수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군구마다 읍면동마다 의원이 다 있고 시군구마다 모든데 병원이 다 돼 있다. 병원 종합병원이 다 돼 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의사도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엄청나게 배치되어 있는데 문제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거지. 인사관리도 안 돼 있고 그냥 저기 지소에서 진료하는 임시의사 이걸로 딱 쓰고 싶어 하거든요. 전부 다. 군의관은 계급 줘가지고 정부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과장도 맡고 진료과장 이렇게 맡고 있다고 했는데 공중보건의사는 정규 진료 시스템에 들어가기 싫어요. 넣기를 싫어해요. 굉장히. 이게 아구가 안 맞는 의사가 이제 최소한도 한 이게 안 맞는 게 의사가 지금 그 공무원 기본 공무원 그 직급상 사무관 이하는 없습니다. 의사는 무조건 5급 이상만 돼 있어요.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근데 지방에 가면 5급이 엄청 높은 직업이거든요. 이게. 5급이 이제 시골 공무원들 평생 한번 하고 싶어하는 그런 건데 갑자기 들어가지고 5급 들어오면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꼬였는데 하여간 정규 시스템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US Public Health Commission 특보라고 공중보건 사업단이죠 일종의. 그래가지고 그 총대장이 이제 서전 제너럴입니다. 총대장이 서전 제너럴 오피스. 거기서 이제 인사관리를 한다. 너는 뭐 인디언 리저베이션, 너는 뭐 국립공원, 내셔널 파크, 너는 뭐 CDC, NIH 등에 쫙 배정을 딱 하고 또 거기다가 뭐 애가 커서 나는 애가 대학 들어가서 뭐 워싱턴 DC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다 옮겨주고 이렇게 조정해주고 하고 훈련도 한 번씩 하고 1년에 한 번씩 훈련 쫙 해서 정규 훈련 한번 쫙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이런 걸 이제 하나 만들 때가 됐다. US Public Health Commission 것처럼 해가지고 뭐 우리로 번역하면은 뭐 공공의료사업단, 뭐 공중보건사업단 이런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법으로 해야 되겠죠. 보건복지부에 또 행정직이 차지하려나 또 그러면 그래가지고 하여간 거기서 훈련 요점 그겁니다. 훈련과 인사관리 두 가지를 딱 시켜놓으면은 이런 그 코비드 19 이런 데도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는 이제 보건지소가 지금 환자 10명
또 못 보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 녀석도 이제 공부해 하다가 지금 나와서 지금 이제 전공이 됐는데 가끔 이제 놀러 가보면은 하루에 한 2명씩 오더라고 도대체. 그래서 아, 이 도대체 말이 돼. 이 도대체 거기 직원이 여사님들이라 그래서 보건 어떻게 되나 간호조무사들인데 오래 있던 보건요원들 여사님 3분하고 공보의 1명 이렇게 4명이 근무하는데 환자는 하루에 2명 온다. 그래가지고 부르지도 않는데 그냥 알아서 다 하고 그래서 위층에서 게임만 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 빨리 좀 조정해야지 이래가지고 지금 낭비가 얼마나 도대체가 이게 낭비가. 그래서 빨리 조정해가지고 일본처럼 은퇴의사 같은 걸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은퇴의사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고 연금도 받고 뭐 이런. 우리 교수 중에서도 내가 물어보니까 갈 의향이 있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금 받으니까 그래서 뭐 한 월급 한 뭐 200만 원이나 200~300만 원 받고 거기서 이렇게 저기 이제 그 골치성 있는 건 없잖아요. 거기는요. 간호사하고 다 정부에서 관리해 주니까 진료만 쫙 하고 시간 정해서 하고 뭐 금요일 같은 때는 하루 놀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걸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전향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이 이제 비영리법인으로 사회적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게 지금 의료 시스템이다.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고 의료 시스템 전체가 사회적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제 병원도 이제는 뭐 내 병원인데 누가 뭐라 그러냐 알 게 아니고 비영리병원은 원래는 좀 규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원래 비영리를 영리처럼 운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죠? 비영리하고 공공기관 이런 걸 좀 가버넌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사회적 그런 일부 비영리병원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병원 오너 중에서는 또 완전히 자기권주 하는 사람도 꽤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제재를 해야죠, 실은. 그럼 그냥 그냥 개인 병원을 하든지 뭐하러 영리, 비영리로 해서 세제 혜택 받으면서 행태는 자기 거고 세제 혜택과 사회적 혜택은 다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좀 다시 조정해서 사회적 어떤 가버넌스나 관리 시스템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자율적으로도 이렇게 공공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그런 체계 하는 시점이 지금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2월 첫째 날 자료 너무 좋네요. 의료인력에 좋은 강의해주신 박윤수 대표께 다시 한번 큰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셨던 박윤수 의원님, 전 회장님, 그리고 문조 회장님, 그리고 선생님들 기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